네, 50년 만에 인간을 다시 달에 보내기 위한 미국 우주선 아르테미스 1호가 반세기 만에 이 달 복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네, 오늘은 김성수 경희대 우주탐사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당초 아르테미스 1호 발사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4분쯤에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카운트다운이 약 6분여 남았습니다만 일단 시간이 연기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연기된 배경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네, 저도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는데요. 아마도 연료 누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발사 시간 한 20시간 전부터 연료 누출 문제가 있었고 발사 시간 직전까지도 그 문제를 계속 해결하고 있었던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지금 시간이 5분 남았다고 나오는데 저게 실제 발사 시간까지 5분인지 아니면 또 다른 작업까지 5분인지는 조금 불확실해 보이는 듯합니다. 네. 일단 나사 측에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48분쯤에 발사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이 카운트다운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5분 10초가량 남은 저 시간이 아마 카운트다운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 아르테미스 1호 발사의 배경 우리가 어떻게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네, 50년 만에 미국이 나사가 다시 이제 사람을 달에 보내는 미션을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계획이 많이 밝혀진 임무들은 아르테미스 1호, 2호 그리고 3호입니다. 그래서 1호가 이제 오늘 발사 예정인 거고요. 2호가 24년이고 3호가 25년인데 지금 1호는 우주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 마네킹만 싣고서는 한 25일, 26일 정도 걸리는 우주 비행을 하고 돌아오는 것이 지금 프로젝트입니다. 발사 일정으로만 따졌을 때 무려 5번의 시도 끝에 또 한 번 도전에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뭔가 발사 조건을 맞추는 것이 그동안 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까지 발사가 어려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누리호가 한 번 실패 끝에 두 번째 시도에 이제 성공을 했는데요. 이렇게 처음 만드는 발사체들은 한 번만에 성공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9일에 첫 번째 발사 시도가 있었는데 그때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연료 누출을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두 번째 때도 연료 누출 문제였고 그다음에 세 번째인 9월, 그다음에 4차인 11월 중순, 그러니까 그제입니다. 그제는 이제 허리케인 때문에 연기가 된 거고요. 이번에는 연료 누출 때문에 잠깐 연기가 됐는데 만약에 지금 보이는 대로 3분 40여 초 뒤에 발사가 된다면은 이번에는 큰 지연 없이 한 30여 분의 지연 끝에 이제 발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3분 30초 뒤쯤에 이 아르테미스 1호가 발사되고 나면 이후 과정은 좀 어떤 순서로 좀 진행되게 되나요? 이제 일단은 지구 저궤도까지 일단 로켓의 1단 부분이 이 우주선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코어 스테이지라고 하는 중앙에 있는 액체 연료 로켓하고 양쪽 두 개 붙어 있는 지금 아마 그림에서 보이실 텐데요. 양쪽에 흰색으로 붙어 있는 부스터라고 하는 건데 저기는 고체 로켓입니다. 그래서 저 세 부분 가운데 있는 코어 스테이지 양쪽에 있는 부스터를 이용해서 지구 저궤도 약 한 200km, 250km 정도까지 일단은 로켓을 올립니다. 그리고 분리가 된 다음에 이제 한 바퀴 정도로 돌고서는 지구를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2단 부분이 그거보다 더 위에 실려 있는 우주선인 오리온이라고 하는 캡슐을 달 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오리온이 혼자서 달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발사체에는 이 사람 대신에 사람을 닮은 마네킹을 탑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아닌 마네킹이 우선 이 아폴로가 아니죠. 이 아르테미스 1호에 타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로켓은 지금 사람이 타는 검증까지는 못 받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탑재체, 발사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SLS라고 하는 발사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위에 실려 있는 마네킹이 지금 타게 되는 캡슐인 오리온도 그렇고 아직 성능 검증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죠. 그런 데는 이제 아무리 나사라 하더라도 우주인을 타게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은 이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를 테스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네킹을 또 특히 태우게 되는 이유는 우주인들이 앉게 될 위치에서 느끼는 가속, 그다음에 진동, 그다음에 우주선 입자들의 피폭 양을 측정하기 위한 건데요. 그래서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마네킹에다가 우주복을 실제 우주인이 입을 우주복을 똑같이 입히고 그 우주복 안쪽에다가 여러 가지 센서를 달아서 우주복까지 뚫고 들어오는
그런 각종 이제 고에너지 입자들의 양을 측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번 발사가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다음 과제, 다음은 이제 사람이 직접 타서 이제 발사가 될 텐데 그 지금 예상 시점이 이제 2025년이거든요. 계획대로 좀 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네, 아르테미스 2호가 지금 24년으로 예정이 돼 있고 거기에 우주인이 4명이 타긴 합니다. 근데 달에 착륙하지는 않고 한 10일 동안을 달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게 지금 목표고요. 아르테미스 3호 때는 우주인 4명이 탑승한 다음에 그중에 일부가 실제로 남극 지역에다 가서 착륙을 하고 월면 활동을 몇 주 동안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한 30일 정도의 그런 임무를 수행할 계획인데요. 지금 1호도 수년째 지연이 됐고요. 또 24년, 25년 지금 계획되어 있긴 하지만 상당히 좀 미지수로 보이긴 합니다. 이게 한 번에 모든 게 다 성공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약 카운트다운이 37초, 36초, 약 30여 초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30초 뒤에는 정상적으로 발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 카운트다운이 들어가게 되면 현장 음성을 저희가 직접 또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특히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좀 참여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 협정에 이 프로젝트에서 참여했다고 하던데 어떤 역할? 네, 잠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 지금 화염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교수님 이 장면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저 불꽃이 처음에 나오는 거는요. 주변에 혹시 누출이 됐을 연료가 다른 데 붙지 않게끔 미리 이제 연료를 차단하려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나왔던 거는 수증기, 물인데요. 네, 그 온도를 이제 낮추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지금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아르테미스 1호가 48분 30초쯤에 발사가 됐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하늘을 향해서 아르테미스 1호가 솟아오르는 모습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발사 이후의 다음 단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면. 네, 이제 발사 후 2분 12초가 됐을 때 양쪽에 붙어있는 부스터가 분리가 될 겁니다. 네. 양쪽에 있는 고체 로켓 부스터는 빨리 이제 연설시켜가지고 빨리 분리를 해야만 무게가 줄어드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2분 12초경에 분리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뒤로 한 6분쯤 더 뒤에는 가운데 남아있던 코어 스테이지라고 하는 1단 로켓의 나머지 부분도 이제 연료를 다 소비한 다음에 분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45분 정도 지나서는 그다음에는 이제 지구 저궤도에 올라간 다음에 그 궤도를 수정하는 단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50여 년 만에 다시 인간을 달에 보내기 위한 프로젝트의 첫 로켓 아르테미스 1호가 달을 향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날아가는 모습 보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로켓이 우주를 향해서 날아가는 모습 과거 나로 발사 때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상당히 익숙한 장면이실 텐데 이제 나사 측에서 이 로켓 발사 이후에 추적과 소통을 위한 작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 로켓이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려면 얼마 정도의 좀 시간이 지나야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 로켓은 그 전체 자기보다 위에 있는 2단 로켓과 오리온 캡슐을 지구 저궤도까지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궤도에 가서 지구 궤도를 한 바퀴 정도 돌면서 제대로 된 원래 목표했던 궤도에 제대로 안착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때가 이제 1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제대로 궤도에 진입했는지 저궤도에 진입했는지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약간의 시간 뒤에는 달 방향으로 그 2단 로켓이 자기보다 위에 있는 오리온 캡슐을 밀어주게 되는데 그게 밀어진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수시간이나 하루 정도 지나서 제대로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같은 원래 목표로 한 속도와 방향인지를 그때쯤 알게 됩니다. 네. 우주 비행사를 지금 태우지 않고 이 달 궤도까지 다녀오는 이번 미션이 이제 로켓 스페이스 론치 시스템 SLS로 이제 수행이 되는데 이 SLS도 이번이 첫 비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나사에서 갖고 있던 발사체가 가장 최근께요. 그게 2009년인가 10년경에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기로 한 우주 왕복선이 마지막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 왕복선 외에는 나사는 자체적인 로켓을 갖고 있지 않고 그때부터 지금 SLS를 개발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걸려서 완성을 해서 지금 첫 발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속적인 이 달 방문을 실현시키고 이 장기적으로는 화성 등에 대한 유인 탐사도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이 달을 전진 기지로 삼아서 심우주 유인 탐사를 진행하는 계획 상당히 아직은 먼 이야기 같긴 합니다만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먼 얘기는 아닐 걸로 생각되고요. 아마 2035년경 아니면 뭐 2040년경 전에는 그게 미국의 나사가 됐던 중국이 됐던 아마도 유인 화성 탐사를 시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르테미스 1호가 2022년에 시작됐고 2025년까지는 다시 사람을 달 표면에 보내는 일을 한 다음에 그 뒤에도 계속 달 주변에서 그 우주 정거장이라고 부르는 달의 우주 정거장이라고 부르는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또 수행할 거고요. 또 월면에다가는 움직이는 그 로버 또 그냥 정지해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기지 또 움직이면서 사람이 상주할 수 있는 그런 모빌리티 이런 세 가지 종류를 또 달에다가 전개를 해서 테스트를 앞으로 할 거고요. 그런 것들이 다 성능 검증이 되면 이제 그 다음번 목표는 화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아르테미스 1호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로켓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폴로를 보낸 로켓보다 15% 더 강력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인류 최강의 로켓이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르테미스 1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르테미스는 전체적인 이제 미션, 임무 이름이고요. 거기에 동원된 이용되고 있는 발사체의 이름은 아까 말씀하신 SLS입니다. 스페이스 론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SLS는 추력을 따지면은 아폴로보다 15% 정도, 아폴로 때 썼던 세턴 5, 세턴 5호보다 15% 정도의 추력이 더 강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 발사체의 성능은 주로 그 탑재체, 그러니까 화물 또는 사람이 가장 위에 실려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실린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거를 궤도까지 보낼 수 있는지로 성능을 보는데요. 지금 발사된 SLS는 첫 번째 버전이라서 블락 1이라고 합니다. 로켓들은 보통 블락이라는 단어로 쓰는데요. 제너레이션이나 뭐 버전이나 이런 게 아니라 블락이라는 단어로 쓰는데 블락 1은 근데 그 예전에 있었던 그 세턴 5 때보다는 아직은 성능이 그 무게가 조금 더 적어서요. 추력은 좀 더 많을지 모르나 그 무거운 거를 우주에 올리는 성능에서는 아직 세턴 5호보다는 조금 모자란 상태고요. 나중에 블락 1이 블락 1B, 그다음에 블락 2 이런 식으로 하나씩 성능 개선이 되면서는 이제 이전에 있었던 세턴 5에 근접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발사 50년 전 아폴로 17호의 달 착륙 이후에 재개된 유인 달 착륙 프로그램인데 이 50년 전에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착륙했을 때 큰 감동을 줬던 것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렇게 달 탐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배경도 궁금하고 최근에 들어서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 인도, 이스라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달 탐사 경쟁이 좀 치열한 상황인데 이 배경은 무엇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60년대 미국하고 구소련이 우주 탐사에서 경쟁을 벌였었죠. 근데 그때는 실제로 두 나라가 다 우주 탐사가 국가적 이익에 그 당시에 부합해서라기보다는 체제 경쟁에서 각자의 체제가 더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썼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60년대 초에 61년에 이제 존 F 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다음에 60년대 안에 그 데케이드 안에 미국인을 달 표면에다가 보내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 우주 경쟁이 가속화가 됐고요. 결국 그 경쟁에서 처음에는 소련이 상당히 더 앞서 나갔는데 결국 마지막에 69년 7월에 먼저 사람을 달에 착륙시킨 거는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사실 완승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구소련은 결국 한 번도 지구를 벗어나는 탑재체에 우주선에 사람을 실어서 보낸 적이 없었거든요. 그만큼 강력한 발사체를 개발을 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70년대로 접어든 다음에는 미국 내에서도 소련한테 완전히 이겼는데 우리가 뭐 더 이상 그렇게 큰 돈을 쓸 필요 있냐라고 하는 여론이 형성이 됐고 베트남전이 이제 복잡해지면서 결국 아폴로 프로그램이 72년에 조기 마감되게 됐고요. 80년대 가가지고는 이제 구소련과 미국이 냉전이 더 심각해지면서 우주 경쟁을 더 이상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와서 일본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80년대부터 성공을 한 다음에 일본이 우주 탐사 경쟁에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중국이 이제 2000년대, 2010년대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미국이 조금 이 우주 탐사에서의 형님 역할을 좀 하고 있다가
선진국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가 중국이 갑자기 추격을 해서 따라오는 걸 보고 조금 이제 다급함을 느낀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2010년대 특히 와서 벌어진 일 중에 중요한 거는 스페이스X가 굉장히 훌륭한 로켓을 아주 효율적인 로켓을 잘 만들어서 네. 상업적으로도 성공했다는 건데요. 이런 두 가지가 맞아 떨어져서 미국 내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고삐를 쥐어서 미국이 우주 탐사에서 다시 선두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 우주선 사람이 아닌 마네킹이 실렸지만 이제 유인 캡슐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6주 뒤에 다시 지구로 복귀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유인 캡슐이 가진 임무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네, 우선 원래 아르테미스 1호가 기간은 6주인 게 맞는데요. 몇 번 연기가 되면서 그 임무 기간을 조금 줄여서 지금 이번에 발사된 거는 25.5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주가 조금 넘는 기간이고요. 네. 그다음에 사람을 태운 이유는 사람 대신에 마네킹을 태운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네킹 안에 이제 센서를 달아서 실제로 거기 탑승했을 사람이 느끼게 될 가속, 진동, 그다음에 방사능 피폭 이런 것들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 1호는 말 그대로 이제 시험용 임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 달 탐사선인 다누리를 발사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달 탐사에 나선 배경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우주 탐사 경쟁에서 어떤 나라도 뒤지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이제 경제 규모라든가 인구라든가 국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중요시하고 또 실제로 큰 나라에서는 지금 다 우주 탐사에 나서고 있는데요. 네. 우리 다누리호가 7번째로 세계에서 이제 달에 보낸 탑재체라고 우리나라가 다누리를 보냄으로 해서 7번째 국가가 됐다는 얘기가 네. 있었지만 사실 그거는 유럽을 하나의 국가로 봤을 때고요. 유럽에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태리 등등 우주 강국들을 따로따로 계산하면 우리나라가 한 10번째 또는 11번째가 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딱 그 정도니까요. 우리나라가 올해 다누리를 처음으로 달에 보낸 거는 딱 시기 적절했다. 너무 늦은 것도 아니고 너무 빠른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경제 규모에서는 당연히 했어야 될 수순이고 네. 앞으로도 그 지위에서 계속 다른 국가들과 발맞춰가지고 계속 우주 탐사에 박차를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달에는 굉장히 유용한 청정 에너지가 많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자원들이 우리의 노력들로 좀 확보가 가능해지는 날이 언제쯤 올 수 있을까요? 네, 그래도 앵커께서 언제쯤 올 수 있을까요라고 하셔서 저는 반가운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질문은 과연 가능할까요입니다. 근데 저는 과연 가능하냐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언제 가능할 것이냐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반드시 그런 날은 올 겁니다. 근데 그게 10년 뒤가 될지 30년 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달에서 채취해서 채굴해서 지구로 가져왔을 때 그게 경제적인 이득이 있을 만한 지금 물질들로는 히토리하고 헬륨3 그리고 또 놀랍게도 물입니다. 물이 지구상에서 굉장히 흔하지만 지구의 저궤도나 아니면은 정지궤도에서의 산소와 수소는 매우 비싸거든요. 왜냐하면 네. 지구 표면에서 그 높이까지 올리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달에 있는 얼음을 녹여가지고 수소와 산소로 전기분해를 해서 분리한 다음에 그걸 들고 지구의 저궤도나 정지궤도까지 오면은 그게 상당히 상업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상업적 가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히토류 그리고 그거 외에도 헬륨3가 또 하나 자주 언급되는 건데요. 헬륨3는 아직 가능하지는 않지만 조만간 10년이나 아니면 20년이나 30년 안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핵융합 발전, 상업 핵융합 발전의 원료의 하나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요. 헬륨3는 지구상에서는 구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또 오히려 달에 가가지고 로켓을 타고 달에 가서 채굴을 해서 정제를 해서 가져오는 게 더 상업적으로 더 이제 맞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르테미스 1호 발사 소식과 함께 오늘 이야기는 저희 여기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경희대 우주탐사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